아들의 불륜녀를 아내로 맞으려는 남자와 황혼의 로맨스를 가로막는 자식들. 그 승자는 태수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우리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여기 왜 오셨어요? 아버지 좀 쉬게 내버려 두세요. 서연 씨,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사랑이요? 사랑? 우리 아버지 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주제에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녀에게는 사랑이었고 그에게는 마지막 빛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욕심과 배신이었다.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한 가족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남자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면서 시작되었다. 정태수? 70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지 5년. 매일 아침 그는 창가에 앉아 아내가 좋아했던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세상은 흑백이었고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물결과 같았다. 삶의 유일한 낙은 두 자녀, 딸 서연과 아들 서준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대기업 부장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아들 서준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확장 중이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믿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태수의 일상에 강렬한 색채를 불어넣은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윤이었다. 그녀는 동네 화가로 늘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풍경을 그렸다. 어르신, 혹시 모델료 주실 건가요? 허락도 없이 그렸는데. 아, 제가요? 허허, 그런데 저를 왜 그리셨소?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여서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꼭 깊은 산속의 고목나무 같았어요. 왠지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윤희의 솔직한 말에 태수는 처음으로 당황과 함께 기묘한 감정을 느낀다. 그들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고 매일 공원에서 만났다. 함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윤희는 태수의 흑백 같던 삶에 붓을 들고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태수는 윤희를 만날수록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웃음도 잊고 살았던 설렘도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자식들의 반대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완벽주의자 딸 서연의 반대가 가장 두려웠다. 서연은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을 염려하면서도 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고 공원 산책도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럼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지. 태수의 말에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태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의 눈치를 살핀다. 이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이미 작은 거짓과 불안의 씨앗이 심겨진 상태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딸 서연의 눈에는 이미 그의 작은 변화들이 수상하게 비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은 곧 폭풍이 되어 그와 그의 사랑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태수와 윤희의 사랑은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행복해 보였다. 윤희는 태수의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고 태수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태수는 가족들에게 윤희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윤희 씨, 이제 우리 솔직하게 말해요. 자식들한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요. 태수 씨, 괜찮을까요? 자녀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마요. 내 딸, 내 아들이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이해해주지 않겠소? 우리 서연이, 서준이 속 깊은 아이들이니 잘 이해해줄 거요. 태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태수는 서연과 서준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날 저녁 태수의 집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연과 서준은 낯선 여인 윤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서연아, 이분은 윤희 씨다. 내 좋은 친구분이시지. 친구분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분을 소개하시고. 서준의 말에 서연은 눈빛으로 저분은 친구가 아니잖아라고 말하고 있었다. 태수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냈다. 그래, 친구 이상의 분이시다. 이제부터 내 옆에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너희들이 새어머니가 될 뿐이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 결혼 반대예요. 서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무슨 말이긴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10년도 아니고 겨우 5년 만에.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뭐가 돼요? 서연의 비난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윤희를 향해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사시는지 알고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혹시 그게 탐나서 접근하신 건 아니시죠? 윤희는 충격에 질린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본다. 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병세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서연은 윤희의 팔을 잡아 끌며 문 쪽으로 향하게 한다. 윤희는 억울하고 서러운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지만 태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윤희는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태수를 향해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한 쓸쓸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작은 목걸이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태수는 그저 멍하니 서서 자신의 사랑이 자식들의 비난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서연의 눈빛에 담긴 의심과 분노가 그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그리고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태수와 윤희의 만남은 어려워졌다. 서연은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외출할 때마다 동행하려 했고 윤희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태수는 점점 더 숨막히는 감시망에 갇히는 듯했다. 아버지, 저희 말씀 들으세요. 그분과 만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분 아버지보다 훨씬 젊어요. 게다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요. 재산을 노린 게 틀림없어요. 서연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윤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희는 하루 종일 아버지 병간호했는데 그분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은 저랑 서준이 뿐이었다고요. 서연의 말에 태수는 충격을 받은 듯하다. 사실 태수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윤희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서연이 윤희의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태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윤희를 향한 오해와 불신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수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분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분 빚이 좀 많대요. 서연의 거짓말은 태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태수는 딸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서연의 눈물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희. 태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본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받지 마세요. 받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아버지. 태수는 서연의 말을 듣고 망설였다. 그의 손은 전화기 위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멈추고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소름 끼치는 승리의 미소로 변했다. 윤희는 전화를 받지 않는 태수에게 실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다. 태수는 윤희가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다. 서로를 향한 오해가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태수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서연은 태수를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며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윤희와 태수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서연의 계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태수의 책상에서 낯선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 계약서는 서연이 아버지 몰래 진행했던 비밀스러운 계약이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계약서였다. 서연의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신의 몫이 될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유산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서연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길까 두려워했다. 윤희라는 여자가 나타나자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 여자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재산이니까. 그녀의 눈에 비친 윤희는 자신의 계획을 망칠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준. 서연의 사업 파트너였다. 서연아, 큰일 났어. 우리 회사 망했어. 대출금 어떻게든 막아야 해. 서연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대로 가면 아버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다. 그때 서연의 눈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윤희를 이용하기로 했다. 윤희가 태수의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는 사실을 부풀려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지켜냈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경매로 넘어갈 위기를 해결해야 했다. 서연은 윤희의 연락처를 다시 차단 해제했다. 그리고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희 씨, 제발 한 번만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윤희는 서연의 연락에 당황했지만 태수가 위급하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았다. 태수 씨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 지금 심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윤희 씨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발 병원으로 와주세요. 서연은 윤희에게 태수가 있는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태수의 집에서 발견한 서류철에 또 다른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태수가 윤희에게 남긴 유산 상속 포기 각서였다. 윤희는 태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거짓말이 불러올 파멸적인 결과를,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우연히 태수의 곁을 지키던 간병인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윤희는 서연의 전화를 받고 늦은 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마음은 태수에 대한 걱정과 서연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의아함으로 복잡했다. 태수 씨는요?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당신이 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아버지를 보여주려고요. 서연의 말에 윤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병실 안으로 이끌었다. 병실 안에는 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간병인이 서 있었다. 아버지, 이 여자를 보세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갔던 여자예요. 이제 와서 왜 찾아왔겠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거죠. 태수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하다. 그의 눈빛은 윤희를 향한 의심과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태수 씨, 서연 씨,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분 빚이 많다고요. 게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이용하려 한 거죠. 서연의 말은 점점 더 도를 넘었다. 윤희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의 눈빛에서 광기를 보았다. 서연 씨, 제발 진실을 말해요. 저는 태수 씨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태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수 씨를 위해서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윤희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서연은 비웃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은 흔들렸다. 윤희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 포기각서 쓰세요. 여기서 당장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 쓰면 내일이라도 당장 아버지와 결혼시켜 드릴게요. 서연은 빈 종이와 펜을 윤희의 앞에 던졌다. 윤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각서에 서명하려 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간병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미 각서를 쓰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미 작성하셨습니다. 간병인의 말에 서연은 물론 태수와 윤희도 놀랐다. 간병인은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수가 자신에게 건넸던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는 윤희가 쓴 유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다. 태수는 서연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윤희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윤희는 태수의 사랑에 감동하여 기꺼이 각서에 서명했다. 그 각서의 날짜는 한 달 전으로 서연이 윤희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리고 간병인은 서연의 사업 파트너 민중과의 통화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윤희를 이용하려 했다는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거짓말과 추악한 욕망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태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그 눈물은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향한 애잔함 때문이었다. 서연은 간병인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간병인은 침착하게 서연의 거짓을 폭로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그냥. 서연아. 제발 멈춰라. 그때 태수가 침대에서 내려와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비통함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내가 잘못이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아버지의 재산보다, 아버지의 행복보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태수의 한마디는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욕망은 그렇게 아버지의 무릎과 윤희의 진심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고 태수는 힘없이 침대에 다시 기대앉았다. 윤희는 그런 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태수 씨,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태수는 윤희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의 행복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그때 서준이 병실로 들어섰다. 모든 사실을 들은 서준은 누나에게 실망한 표정이었다. 누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서준의 분노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준아, 서연이 탓하지 마라. 다 내 탓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너희에게 짐이 됐구나. 태수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직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진심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행복을 외면했어요. 서연은 오열하며 태수의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태수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윤희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연 씨, 괜찮아요. 이해해요.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아버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놓아주세요. 윤희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연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윤희는 서연이 오해했던 꽃뱀이 아니라 태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동반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서연이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다. 그때 태수는 조용히 서준을 불렀다. 서준아, 내가 누나 좀 도와주거라. 누나가 저지른 잘못. 아버지가 모른 척할 수 없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누나에게 실망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서로를 외면할 수 없는 가족이었다. 그 사건 이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의 사업은 서준의 도움으로 다시 회생의 길을 걸었다. 서연은 이전의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 대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윤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윤희는 그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 윤희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소.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아직도 흑백의 세상 속에서 홀로 갇혀 있었을 거요. 태수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당신 덕분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색을 찾았어요. 태수와 윤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온전한 행복과 편안함만이 존재했다. 태수와 윤희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결혼식장에는 서연과 서준이 나란히 서서 박수를 보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후회와 함께 진심으로 아버지를 축복하는 눈물이었다. 아버지, 행복하셔야 해요.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해요. 서연의 진심에 태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윤희는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하는 따뜻한 위로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한 가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사랑은 나이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욕망이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알았다.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곁에 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